우리가 이제 오경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오늘 여호수아랑 이제 사사기를 좀 다루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짚고 정리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하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벨하우젠으로부터 해가지고 역사 비평하고 뭐 문서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벨하우젠이나 뭐 군케이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육경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육경.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범위를 육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육경이라고 봤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경이라고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어떤 줄거리가 뭐죠? 뭐 흔히 말하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조에서부터 그다음에 족장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특히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어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뭘로 요약이 돼요? 자손하고 땅이잖아요, 그죠? 예, 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에서 이게 오경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뭔가 찝찝한 거지. 예, 뭔가 이게 또 이 결말이 좀 이상해요. 왜? 아니 딱 빵빠레를 올리면서 여호수아에서 딱 쌍 점령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딱 끝나야 아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 데는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이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벨하우젠 뭐 그 이전부터 그렇습니다만은 그 벨하우젠 특별히 이 육경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제 벨하우젠의 입장에서 이 육경을 이제 증명해낸 그 근거가 뭐냐면 역시 문서설이에요. 이 문서적인 다큐멘터리 연속성이 여호수아에까지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육경의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된다라고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군켈은 이제 좀 문서 자체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 대한 관심사가 컸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육경의 신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 사람입니다. 폰나트. 구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신 분은 반드시 이 이름을 거쳐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폰나트하고 이제 마틴 노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학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 폰나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군켈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방법론도 이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습을 해보면 양식 비평의 핵심이 뭐죠? 이거는 최소 문학 단위를 찾는 거죠. 장르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베델의 이야기다. 이제 야곱이 뭐 돌베개에서 베고 이제 베델이라 명명한 그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군켈은 이제 뭘 보는 거냐면 그 이야기의 장르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장르가 자게, 리전드 혹은 설화 뭐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그 설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 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형론적인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면에 있는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소가 있었다. 베델에서 뭐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걸 섬기고 하는 그런 제사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의 어떤 근원. 왜 여기가 베델이 되었을까? 왜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가 되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원인론적이라고 에티올로지라고 하는데 유래의 이야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야곱의 돌베개 베는 이야기가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런 야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로 묶여서 야곱의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문서로 이제 정착할 때 흡수가 됐다라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군켈이 관심했던 것은 뭐냐면
그 문서 안에 있는 문서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문학 단위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이 문학 단위를 찾는 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떠한 삶의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는가, 삶의 자리가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야 궁켈입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듯이 뭐 로버트 알터나 뭐 이런 어떤 양식 비평을 좀 응용해가지고 문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거를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궁켈의 관심사는 최종적으로 그 삶의 정황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폰나트 같은 경우는 이 육경 자체를 그냥 하나의 전체적인 그 유형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의 양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이 도대체 육경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양식 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폰나트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떠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유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작은 문학단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육경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무엇이냐, 가장 작은 유형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폰나트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요 역사신조, 히스토리컬 크레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요 압축적인 역사신조 위에서 육경의 이야기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역사 신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쉐마 말씀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유래죠. 에티올로지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제 에티올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의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출애굽에 나타나 있는 재앙들이죠. 우리 열조에게로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이게 점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출애굽이라든지 뭐 이집트에 있어서의 재앙의 역사들, 그다음에 뭐 광야, 그다음에 이제 땅 점령까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압축적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한 구절 볼게요. 좀 비슷합니다만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을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뭐 이제 족장 이야기들도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도 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기 본래 정체성이 어떠했는지 그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네, 여기 마찬가지로 출애굽 종살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역시 점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 강 저편에 거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이제 족장 이야기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이게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 주셨고 야곱에서 이제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의 전쟁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이니까 결말 부분 아닙니까? 그래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제 점령을 다 끝내고 난 맥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폰나트가 히스토리컬 크레도라고 해서 역사 신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도신경 같은 거예요. 크레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오경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혹시 빠진 걸까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이제 오경의 이야기들을 우리 머릿속에 다 그려보면 굉장히 큰 포션이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출애굽 이야기 나왔고 족장 이야기서부터 나죠. 족장 이야기 나오고 뭐 출애굽 이야기 나오고 뭐 출애굽 전쟁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그죠? 정복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빠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내산 전승 이야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시내산이 그 오경 가운데 엄청나게 큰 포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역사 신조에는 시내산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폰나트는 이 시내산 이야기가 독립적인 전승으로 존재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전승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전승이라고 하는 개념. 전승은 문서와는 다른 거예요. 문서 이전 단계의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뭐 옛날 이야기 전통이라든지 그런 뭐 아직은 이제 문서로 뚜렷하게 정착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역사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커다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전승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폰나트는 바로 이 크레도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하고 시내산 전승하고 결합이 후대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신학적인 경향성에 따라서 뭐 이제 창조 이야기도 덧붙여지고 그 이야기 뭐 바벨탑 이야기든지 그런 전역사 이야기도 덧붙여지고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르는 아주 방대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초기 역사를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전 10세기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라고 폰나트가 생각했던 제이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폰나트에 따르면요, 이 제이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10세기 때에 이미 육경의 언리가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나중에 뭐 E도 있고 뭐 D도 있고 P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뭐냐면 J에 그냥 덧붙여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덧붙여진 정도이고 J가 아주 탁월한 theological genius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아주 탁월한 천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오늘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당시에 폰나트의 이런 방법론은 굉장히 그 탁월한 방법론으로 이제 여겨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폰나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뭐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육경의 개념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축을 이루는 이와 이제 폰나트와 동시대에 살았어요. 폰나트와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또 중요한 성서학자가 있는데 바로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노트는 바로 이 폰나트까지 이제 이어져 오던 육경 개념을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성서학적으로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도출해낸 사람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사경이지만 이제 확장된 개념에서 이제 오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마틴 노트입니다. 자, 이 마틴 노트가 어떤 것을 이제 주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마틴 노트는 기본적으로 이 사경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했습니다. 이 사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사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신명기를 앞에 네 책과 일단은 분리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틴 노트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 중요한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볼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낸 사람이고요.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전승사 비편이라고 하죠. 그 제가 아까 폰나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승의 개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마틴 노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노트는요, 이전에 사실 폰나트만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서적인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양식 비평적으로 뭐 구전 단계에서 뭐 이렇게 전승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까지 완성이 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주요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요 마틴 노트는 문학 단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벨하우제이나 뭐 이런 사람들 책들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J이고 뭐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 E고 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해놨는데, 마틴 노트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마틴 노트 책을 보면 그 뒤쪽에 그 JDP로 나눠놓은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틴 노트가 직접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마틴 노트가 쓴 책을 미루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마틴 노트 스스로는 여기까지가 J고 여기까지가 E고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은 그냥 벨하우젠의 어떤 문서설 자체를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노트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그 문서 이전 단계, 구전보다도 더 이전 단계예요. 이 구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 포맷이, 이야기 틀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군켈이 말한 구전 단계 이전보다 더 이전의 단계를 이 마틴 노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노트는 아주 큰 문학 단락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큰 문학 단위, 큰 전승 단위. 그러니까 마틴 노트의 그 생각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JEDP 이제 이런 것들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존재했었던 이스라엘 역사들에 관한 개별적인 전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폰나트만 하더라도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크레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시내산 전승, 뭐 크게 이제 폰나트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전승 자체를 굵직굵직한 전승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마틴 노트는 그거를 좀 더 이 세분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세분화를 하고 있느냐? 출애굽, 그다음에 가나안으로의 인도, 족장들의 언약, 그다음에 광야, 시내산. 요거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폰나트의 크레도에 보면은 뭐 시내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틴 노트는 이것이 다 개별적으로 전해져 있어요. 그 아주 오래전에 개별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이런 개별적인 전승들이 이제 JEDP에 다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흡수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노트는 폰나트나 벨하우젠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이 문서가 갑자기 확 나타나고 뭐 아주 천재적인 막 제의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쫙 써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점진적으로 이런 전승들이 발전을 하고 전승들이 함께 좀 묶여져서 점진적으로 이 오경의 이야기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트는요, 이런 개별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신학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이야기의 틀을 이제 본 것입니다. 뭔가 구체적이진 않아요. 마틴 노트가 말하는 전승의 개념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이제 이야기 단위, 주제 단위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 노트의 입장에서 그 제의는 뭐냐? 제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승들을 받아 적은 사람들일 뿐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승들을 받아 적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폰나트가 제의를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라고 보았다라고 한다면, 마틴 노트는 이미 전승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그를 제의가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받아쓴, 뭔가 컴파일한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여겼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승이라고 하는 개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이가
받아들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커다란 뭐 이제 사상의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도 공유하고 있고 E도 공유하고 있고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마틴 루트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데올로기 덩어리의 어떤 이론과 흐름을 가지고 이 마틴 루트가 뭐에다가 적용을 시켰냐면 바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뭔가 이제 글을 쓸 때 그 역사를 쓰든 어떤 이야기를 쓰든 간에 어떤 중요한 이데올로기라든지 신앙적인 방향성의 기초에서 역사를 쓰든지 글을 써 나가든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트는 문학적으로 뭐와 뭐를 구별을 해내느냐면 자, 기존의 학자들은 육경의 개념에 서가지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런 문학층들이 연속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JDP라고 하는 그런 문학층들이 여호수아까지 쭉 나간다고 보았고, 폰나트는 이 양식 비평적인 그 연구를 근거로 해서 역사 신조를 근거로 해서 점령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 라인이라고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트 같은 경우는 고고학적인 그 지명들이 여호수아의 뭐 점령 지역들의 뭐 15장이나 이런 데 점령지들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이 그렇게 후대의 지명들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지명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여호수아의 피문서라고 여겨졌던 아주 후대의 피문서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마틴 루트는 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구절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하까지 이르는 그 역사를 아우르는 그 다양한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신명기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트의 생각은 뭐냐면 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그 신학을 근저로 해가지고 그 신명기의 신학을 근저로 해가지고 어떠한 사람, 이 마틴 루트는 신명기 역사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명기 역사가가 바로 땀 정령 이후의 역사를 그 신학에 기반해서 그 전통에 기반해서 역사를 서술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부터 열왕기서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로 분류를 해나고요. 여기서 끊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후로부터의 책들과 신명기 이전에 창출된 민수기의 책들이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경과 육경이 주는 느낌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유대 전통에서는 오경이 됐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으로 딱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경으로 결론이 끝났을 때의 느낌과 육경으로서의 결론이 끝났을 때 그 느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은 이제 땅에 대한 문제인데 오경과 육경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육경으로 끝났을 적에는 땅으로 점령으로 딱 끝나가지고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디아스포라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 것으로 딱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다음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신명기 5경에서 딱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다소 열린 결말입니다. 그 신명기 신학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례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면 그 땅을 얻을 것이고 그 영령이 그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후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상황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자신들에게 와닿는 책 분류 방법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로 끝나는 것이 그 후대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는 더 열린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후대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에스겔서의 신학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정립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비평적인 학자들은 5경과 6경을 지지하는 다른 그룹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6경이 우세했으나 나중에 그것이 디아스포라 상황 가운데서 5경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실체적인 역사야 추정할 수 있을 뿐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6경을 암시하는 본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의 차이가 분명히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5경과 6경의 개념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6경의 신학이 우세한 가운데 신명기를 뚝 떼내가지고 4경 내지 5경의 그 관점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마틴 노트이고, 마틴 노트는 바로 이렇게 책을 분류를 해내서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창출해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학자의 이제 방법론, 주요한 방법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마틴 노트의 방법론이 결국은 어때요? 이렇게 JEDP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전승들이 공통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출애굽 전승, 뭐 족장들의 약속 전승, 이게 따로 있었고 이게 따로 있었고 이게 따로 있었고 이게 따로 있었다. 결국 마틴 노트가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어떤 뭐의 단초가 되겠어요? 통전적인 문서설이 무너지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오경 연구사가 이제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렌토르프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이게 이제 비평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J와 E가의 통전성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J하고 E라고 하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중에 파편적으로 덧붙여진 것이지 통전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요 렌토로프의 이론,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이제 블룸의 이론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요즘 이제 독일의 주요한 그 학계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폰나트가 그렇고 마틴 노트가 이렇고 이제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본문을 직접 보면서 그 유사성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러지는 못하고 우리가 오경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요 D하고 P는 그래도 좀 연속성이 있다고 봐요. 연속성이, 물론 학자들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D하고 P의 연속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J하고 E는 이제 분절돼 있고, 벨하우젠이나 뭐 폰나트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전적인 문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학계의 중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